이재명 후보가 유동규 전 본부장 구속에 대해 관리 책임을 인정하고 개발 이익을 완전히 환수하지 못해 유감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사과할 일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8억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윗선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유 전 본부장은 휴대폰 소재에 대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차단했던 남북 통신 연락선을 55일 만에 복원했습니다. 정부는 남북 관련 복원에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60세 이상에 대한 코로나 백신 추가 접종 예약이 내일부터 진행됩니다. 30대 남성이 공인중개사 사장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교통사고를 처리하던 운전자가 다른 차량에 치여 숨지는 2차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일반 사고에 비해 치사율이 높은 2차 사고, 막을 방법은 없는지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백대 총리로 취임한 기시다 후미오가 내각 요직에 극우 인사를 기용했습니다. 한국의 강경한 태도를 보여온 외교 안보 정책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이제 수사는 유 전 본부장이 받았다는 돈의 성격과 사용처 또 이재명 후보와의 연관성 여부를 규명하는 쪽으로 흘러갈 걸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는 시점에 민감성에 있습니다. 이 지사가 오늘 입장을 밝혔는데 사람 관리를 잘못한 도덕적 책임은 인정하지만 대장동 사업은 칭찬받아야 할 일이란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일단 최소한의 유감 표명만 하고 버티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9은 김보건 기자가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개발 이익을 완전히 환수하지 못해서 국민 여러분께 상심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유감의 뜻을. 전날 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관리 책임은 인정했지만 측근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 전 직원이 그 뇌물 받고 부정행위하면 대통령이 사퇴합니까? 관리 책임을 도덕적으로 지겠다는 것이지. 이 후보는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유 전 본부장을 자신이 지휘했다고 인정했는데 과거 제가 지휘하던 직원이 또 제가 소관하고 있는 사무에 대해서 이런 불미한 일에 연루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낙연 캠프는 배임 사건의 법적 책임이 지휘권자에 있다는 논리를 들어 이 사건의 또 다른 핵심은 최초 지시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도 조폭 잡을 때 두목 놔두고 행동대장만 구속하느냐고 했습니다. 이 후보가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안타깝다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도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이 후보가 설계자였고 유동규는 실무자에 불과했다고 스스로 말했던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후보는 대장동 사업은 사과할 일이 아니라 공공이익을 환수한 칭찬받을 일이란 기존 입장도 고수했습니다.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특혜를 회수한 겁니다. 사과할 일이 아니라 좀 칭찬받아야 될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의혹은 자꾸 커지고 있는데 여권의 경선 판도에는 큰 변수가 되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민주당 당원들이 대장동 이슈를 바라보는 시각은 좀 복잡한 듯합니다. 경선 이후를 걱정하는 의견이 적지 않고 당원 게시판엔 경선을 지금 중단해야 한다는 글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경선이 끝나가면서 본선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 배경은 최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일 제주에서 열린 민주당 순회 경선장. 이재명 후보가 들어서자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이 화천대유를 외칩니다. 함성이 커지자 이재명 후보는 더 가지 않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경선 때마다 이재명 후보 측 지지자들은 개발이익 전면 환수를, 이낙연 후보 측 지지자들은 한 방에 간다는 주장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본선 직행 가능성이 커진 이재명 후보는 원팀을 강조하고 있지만 원팀으로 똘똘 뭉쳐야 본선에서 승리하고
공정하고 성장하는 나라 만들 수 있습니다. 당원 게시판엔 의혹이 쌓이는데도 지도부가 이재명 후보를 옹호하며 경선을 강행하고 있다거나 경선을 중단해야 한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낙연 캠프 한 의원은 비리 연루 의혹이 있는 이재명 후보를 흔쾌히 도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고, 또 다른 의원도 대장동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선대위 불참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다만 후보가 확정되면 지지층이 결집할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는 결국 원팀이 돼 대국민 사기극에 가담하게 될 것이라며 허위를 사실로 우기는 조국 사태 시즌2가 막이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원 퇴직금 논란으로 수세에 몰렸던 국민의힘은 곽상도 의원의 사퇴로 정치적 부담을 드러내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측근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속되면서 이재명 후보의 후보직 사퇴까지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의 늑장 수사와 봐주기 수사 논란을 거론하며 특검 도입도 더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이채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모든 정황과 증거들이 이 후보를 향하고 있다며 이 후보 자택과 도지사 사무실 압수수색을 촉구했습니다. 검찰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증거인멸할 기회를 계속 주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오늘이라도 당장 실시해야.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영수 전 특검 등도 제대로 수사하라며 곁가지 몇몇 체계만 뒤집어 씌울 의도가 아닌지 뒷말이 나온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의 기소 논리였던 경제 공동체에 빗대 이재명, 유동규 두 사람이 정치 경제 공동체라고 주장했습니다. 포괄적인 경제 공동체 론으로 인해 가지고 제3자 뇌물죄가 된 탄핵이 거죠. 됐던 것이고 그거 하는데 앞장섰던 분이 이재명 지사 아닙니까? 네. 이재명 후보가 곽상도 의원 탈당에 대해 꼬리를 잘라도 도마뱀은 도마뱀이라고 한 데 대해 원희룡 후보는 몸통은 이재명이라며 몸통을 잡지 않으면 꼬리가 다시 자랄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을 구속하기 위해서 검찰이 작성한 영장에는 유 전 본부장이 8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예상 수익금의 25%인 700억 원을 받기로 했는데 김만배 씨로부터 받은 5억 원이 그 일부라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돈을 유동규 씨 혼자 받은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와 공유하려 한 것인지가 될 겁니다. 이제는 당시 성남시 고위 관계자들로의 윗선 수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검찰 수사 소식은 김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을 구속시켜 수사하는 혐의 가운데는 뇌물수수가 한 줄기를 이룹니다. 검찰은 그가 올해 1월 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 씨로부터 5억 원을, 앞서 2013년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 정모 씨로부터 3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씨가 이들의 사업 편의를 봐주고 대가로 돈을 받았을 가능성을 검찰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을 설계하면서 화천대유에 4,040억 원의 이익이 쏠리게 한 것도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사업자금하고 이혼하면서 위자료 쓸 돈도 없어서 그것 때문에 빌렸고, 그리고 신용대출이나 이런 것도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는 유 씨가 받은 자금이 더 있는지와 정관계 인사를 상대로 돈이 전달됐는지 등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결국 이 사업을 추진하고 벌인 주체가 중요하다면서 최종 책임자를 찾는 것이 수사의 종착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유 씨를 곧 다시 불러 보강 수사를 하고 대장동 사업 당시 재직한 성남시 고위 관계자 등도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이런 가운데 의혹을 풀 핵심 물증인 유동규 씨의 휴대폰 행방도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처음에는 유 씨가 창밖으로 버렸다고 해서 수사관들이 주변을 수색하기도 했는데 이후 말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결국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데 검거되기 전 유 씨가 누구와 접촉했고 또 누구와 통화했는지 이 휴대폰의 비밀이 풀려야 할 것 같습니다. 변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9일 유동규 전 본부장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 수사관들이 자택 주변을 서성이는 장면입니다. 전화가 왔는데 핸드폰을 밖에 제 붙어있대요. 어디 CCTV가 없느냐 이러면서. 창밖으로 휴대전화를 던졌다는 유 전 본부장 진술에 수색에 나선 건데 이후 유 전 본부장은 계속 말을 바꿨습니다. 그 전날 어떤 사고가 있었어요. 유 전 본부장은 검찰 조사에서 압수수색 전날 창밖으로 휴대전화를 던졌다고 했다가 휴대전화 판매업자에게 맡겨놓았다며 번복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건물 주변 CCTV를 확인해 압수수색 시점 전후 창문은 열린 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맡겨놨다는 사람이 누구인지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2주 전 교체한 휴대전화를 피곤한 상태에서 밖으로 던졌다며 휴대전화를 못 찾은 건 검찰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예, 대장동 개발 의혹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재명 후보 측의 말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법적 문제는 수사에서 가릴 것이지만 대선 국면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정치적, 도의적 쟁점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 고민이 적지 않은 듯한데 이 지사의 말이 달라지는 지점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자, 최원희 기자. 네. 일단 이 설계자 논란이 있죠. 이 지사가 오늘 민간의 이익 배분에 관한 설계는 민간에서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초에는 이 모든 설계는 내가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대장동 개발을 성남시 최대 치적이라며 설계자를 자처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사실 이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 유동규 사장이 이제 실무자로 당시에 도시주택공사 이 담당 임원이었죠. 이렇게 설계해라. 나중에 혹시 또 먹튀할 수가 있으니까 먹튀 못하게. 자신이 주도했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이후엔 제도적 한계에 완전히 환수 못해 아쉽다고 유감을 표하더니 오늘은 선을 그은 겁니다. 그렇군요. 수사에 대한 말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죠? 네, 당초 모든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이후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에 대해서 시간을 끌려는 적폐 세력의 수법이라고 했습니다. 며칠 뒤 합수본 수사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꼬리 자르기식 수사를 기대하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와 유동규 전 본부장이 어떤 관계이냐 이것도 관심이 큰데 이 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평가, 말 이것도 조금씩 달라집니까? 네, 앞서 들으셨듯 유 씨에 대해서 설계 당시 임원이라고 했지만 예. 그제는 예산 요청을 안 받아주자 퇴직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 나흘 전엔 유 씨의 부정이 드러나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한 전 직원이 뇌물을 받으면 대통령이 사퇴하느냐며 일축했습니다. 물론 측근이라는 표현 자체가 주관적인 표현이어서 애매하긴 합니다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재명 지사의 측근으로 봐야 합니까? 아닙니까? 유 씨의 경력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유 씨는 성남시장 선거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당선 이후 인수위원 활동을 거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경기지사 당선 뒤엔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임명됐습니다. 약 10년간 행적이 겹치지만 이 지사는 정진상이나 김용 정도 돼야 측근이라고 했습니다. 예, 공개적으로 처음 나오는 이름 같은데 정진상, 김용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 정진상 비서실 부실장은요, 이재명 캠프의 넘버1이라고 불리는 복심입니다. 이 지사의 변호사 시절부터 함께해서 성남시 1, 2기 정책비서관을 지냈고요. 경기도청 정책실장을 거쳤는데 김용 총괄 부본부장 역시 경기도청 대변인을 지냈고 앞서 성남시의원을 거쳤습니다. 예. 정부실장이나 유 전 본부장처럼 성남시장 시절부터 함께한 성남 라인으로 꼽힙니다. 어쨌든 이재명 지사가 이 두 사람을 콕 집어서 비교한 걸 보면 유 본부장과 본인과의 관계가 어떻게 대중들에게 인식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하는 건 틀림없어 보이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최원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김만배, 유동규 씨 말고 이번 의혹에는 핵심 인물이 또 여러 명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이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인 남모 변호사인데 남 변호사가 이번 사건이 외부로 드러나지 않도록 관련자들에게 돈을 주고 입막음을 시도한 정황도 저희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시기는 지난 2017년이었습니다. 대장동 사업 용역비를 요구하자 천화동인의 이름으로 5억 원이 입금됐고 이후 남 변호사가 추가로 5억 원을 주며 함구를 요구했다는 증언입니다. 정상적인 사업이었다면 왜 이런 합의를 요구했는지 검찰 수사가 밝혀내야 할 또 하나의 의문이죠. 한송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0년 전 대장동 개발 추진위원장을 맡으며 땅 매입 작업을 도왔던 이호근 씨. 2012년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로 알려진 남모 변호사와 20억 원 용역 계약을 맺었지만 분양이 될 때까지 돈을 못 받았습니다. 돈이 없다 그러는 거지 배당이 안 돼. 전화 자체를 받지를 않고 그놈이 전화를 2대인가 3대 가지고 써요. 거듭 돈을 요구하자 2017년 남 변호사는 배당금이 일부 들어왔다며 5억 원만 이 씨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통장에 찍힌 입금자는 남 변호사가 아닌 천화동인 4호. 천화동인 4호가 통장에 찍혔기 때문에 1호부터 7호까지가. 맞아요. 이런 회사가 있냐고. 석연찮다는 생각에 변호사와 조사를 시작했더니 천화동인이란 이름의 회사가 7개나 나왔습니다. 벌써 이거 돈잔치 오고 돈 세탁 거느냐고 이거 위장 계열사 엄청 만들었네 그러더라고. 이 씨는 7곳 모두를 상대로 채무 변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남 변호사는 즉각 반응하며 추가로 5억 원어치 수표를 주고 합의를 요구했습니다. 오늘 아주 봉투에 수표를 가져왔더라고. 5억을 1,000만 원짜리로. 합의서를 가져와서 서명을 하라고 5억을 주길래. 합의서엔 합의 내용을 유출해서는 안 된다는 비밀 유지 조항 외에도 천화동인 관계사 전체에 대해 손해가 발생할 만한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천화동인 7개사를 들쑤시자 더 이상 일이 커지지 않게 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푸근했던가 봐. 어떻게 됐거나 아이씨 미안해요. 그냥 뭐 배당이 늦어서 그랬는데. 검찰은 미국에 있는 남 변호사에 대해 입국 시 바로 통보받도록 조치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이번 대장동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1호가 법인 명의로 62억 원짜리 판교의 타운하우스를 사들인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계약 당사자는 이화영 전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인 천화동인 1호 대표였는데 대출 없이 현금과 수표로만 대금을 치른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전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판교의 베벌리 힐스로 불리는 타운하우스 단지입니다. 단독주택 34채 가운데 지하 1층, 지상 2층인 62억 원짜리 한 채를 2019년 10월 천화동인 1호가 사들였습니다. 천화동인 1호 법인 주소지와도 직선거리로 1km 남짓 떨어진 곳입니다. 계약서를 쓴 당사자는 서류상 천화동인 1호 대표인 이화영 전 국회의원의 보좌관 이모 씨였습니다. 주식회사 천화동인 1호 돼 있잖아요. 네네. 제가 직접 와가지고 했고. 계약금 6억 2천만 원을 포함해 잔금 전액을 담보대출 없이 수표 49억 6천만 원과 현금 12억 4천만 원으로 지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계약 전에 집을 보러 왔던 천화동인 1호 관계자는 별장 용도라고 설명했는데 이후 상당한 비용을 들여 리모델링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별장 없을 거다. 거기를 직접 와서 살진 않고 그냥 주말에만 와서 쓸 것처럼 얘기를 해요.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이번 주 중 천화동인 1호 이 대표를 불러 타운하우스 매입 자금 출처와 용도 등을 캐물을 예정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예, 이번 의혹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의문점은 꾸준히 등장하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이름입니다. 본인은 화천대유 상임고문으로 그리고 딸은 화천대유가 보유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데 이어서 화천대유의 대주주가 100억 원을 전달한 회사 관계사에 아들이 근무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박영수 전 특검과 화천대유는 과연 어떤 관계였는지 의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로부터 100억 원을 송금받은 이모 대표의 분양대 행사입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는 먼 인척 관계인데 이 대표가 운영한 한 회사에 박 전 특검 아들이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전 특검은 김만배 씨와 이 대표 간의 돈 거래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했지만 이 대표와 김 씨가 잘 아는 사이는 맞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이 씨의 골판지 생산기업에서 2015년 3개월간 일한 적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박 전 특검 본인도 이 대표 명의 유리개발업체에서 사회이사로 근무한 이력이 있습니다. 화천대유에서 일했던 박 전 특검 딸도 지난 6월 화천대유가 보유한 시가 15억 원짜리 대장동 아파트를 7억 원에 분양받아 특혜 논란이 일었습니다. 박 전 특검 측은 회사가 다른 사람에게 분양했다가 계약이 취소된 아파트라며
특혜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이뤄질 김만배 씨 소환 조사에서 박 전 특검 관련 의혹도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코로나 관련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내일부터는 60세 이상에 대한 백신 추가 접종이 사전 예약에 들어가고 임신부도 이번 주부터 예약이 가능해지는데요. 이 아기를 뱃속에 품고 있는 엄마로서는 혹시 모를 이상 반응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겠죠. 이 방역 당국이 백신을 맞더라도 조산이나 유산, 기형아 발생에는 차이가 없다면서 백신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오늘 하루 확진자는 휴일 영향으로 검사 건수가 줄면서 2,0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관련 소식 박상준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첫 환자가 나온 대구의 의료기관입니다. 지금까지 18명이 확진됐는데 이 중 4명이 돌파 감염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체적인 거는 괜찮으시고 나이도 청장년이고. 서울 도봉구의 한 요양병원에서도 환자 36명 중 28명이 돌파 감염으로 추정됩니다. 먼저 접종을 받은 병원급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등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자 정부는 서둘러 부스터샷을 놓기로 했습니다. 접종 완료 6개월이 경과하거나 앞두고 있는 코로나 치료병원 종사자와 75세 이상 고령층, 요양병원 및 시설 순입니다. 6개월까지는 적어도 충분히 높은 항체 면역이 유지가 되고 8개월 이후에 좀 더 가파르게 항체 면역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가 접종은 화이자나 모더나로 진행됩니다. 정부는 또 일반 여성보다 코로나 위중증률이 6배가량 높아 고위험군에 속하는 임신부의 접종도 권고했습니다. 미국 등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신부의 이상 반응 발생 양상은 일반 성인과 유사하며 접종에 따라 조산, 유산, 기형아 발생 비율에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오는 8일부터 예약할 수 있고 접종은 열흘 뒤인 18일부터 시작됩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4차 대유행에 방역 당국은 이동 자제를 권고하지만 오늘 같은 연휴에는 식당이나 커피숍, 대형마트에는 사람이 쏟아지죠. 더 우려스러운 건 QR코드 같은 출입자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건데 어느 정도인지 소비자탐사대 송지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대형 복합 쇼핑몰 출입구. QR코드 확인기와 손으로 쓰는 출입 명부가 있는데 쇼핑객은 줄줄이 지나칩니다. QR 체크. 떴어요. 체크 없이 들어가는 이유도 제각각. 나 오전에 왔었어. 인식이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현장 직원은 확인도 않고 딴짓입니다. 책 읽으시네. 도심 백화점도 비슷합니다. QR코드 확인 없이 너도 나도 들어가지만 직원은 속수무책입니다. 저희도 어쩔 수가 없거든요. 하시는 분들이 종종 그래가지고 막을 수는 없고 양심에 맡긴 거야 약간 이런 마음으로. 정부는 코로나 방역을 강화한다며 대형마트와 백화점뿐만 아니라 기업형 슈퍼마켓 등에도 출입명부 작성을 의무화했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심지어 확진자가 나온 쇼핑몰도 아무런 확인 없이 출입이 자유로운데 평일과 주말 대형마트와 카페, 푸드코트 등 8곳을 돌아다녀 봤지만 출입자를 상대로 QR코드와 출입명부를 끝까지 확인하는 데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출입 확인이 이처럼 느슨해진 이유로는 장기화된 방역 피로감이 꼽힙니다. 5번째예요. 아까 점심시간 있고 여기 옆에 있고 저기 앞에서 있고 식당에서 있잖아요. 코로나 확산 방지에 실제 큰 효과가 있는지 의문을 갖는 이도 있습니다. 여기 차고도 또 닫아주고 또 해야 돼. 하지만 최근 감염 경로 파악이 안 되는 깜깜이 확진이 절반에 넘는 상황. 개인위생도 중요하지만 QR코드 같은 것에 느슨하지 않게 국민들이 좀 더 적극적인 참여를 해야지만 사실 위드 코로나를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일상화 시대를 앞두고 정부도 시민도 지속 가능한 방역 대책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소비자탐사대 송지욱입니다.
하루 평균 500만 명이 이용하는 수도권 지하철 역사의 공기질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지하철역 10곳 가운데 한 곳은 초미세먼지 수치가 환경부 기준을 초과했는데 그런데도 미세먼지 저감 설비 예산은 3년 사이에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왜 그런지 이광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종로 5가역입니다. 시민들이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농도는 모두 보통 수준입니다. 하지만 역사 안에서 간이 측정기로 공기질을 측정해보니 미세먼지는 약 190 마이크로그램, 초미세먼지는 약 116 마이크로그램으로 매우 나쁜 수준입니다. 안구 건조증도 있고 하니까 확실히 역 안이 더 공기가 안 좋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8월 서울 지하철역 316개 가운데 초미세먼지 하루 평균 농도가 환경부 기준치인 50 마이크로그램을 넘었던 곳은 36곳이었습니다. 특히 미아역의 경우 4월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37 마이크로그램이나 됐습니다. 특히 역사가 노후된 1호선과 4호선에 미세먼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지하철 역사 공기질 관리 예산은 지난 2019년 약 300억 원에서 올해 약 100억 원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환경부는 보여주기식 탄소 중립에 치중하느라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과 대책이 절실합니다. 환경부는 2019년 공기질 관리 설비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아 감소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울산에 조성 중인 한 관광농원 부지의 땅속에서 전선과 콘크리트 조각 등이 나와서 폐기물 불법 매립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지자체는 건설 폐기물은 아니라면서도 토양 오염 여부 확인을 위해서 성분 분석에 나섰습니다. 이미재 기자입니다. 굴삭기가 땅을 파헤칩니다. 흙 속에서 전선과 콘크리트 조각들이 나옵니다. 건축 자재, 아스콘, 타일, 또 스티로폼, 만약에 화공약품이나 더 안 좋은 게 들었더라면 지난 2016년부터 축구장 3개 면적 부지에 관광농원을 조성하는 곳입니다. 그동안 3차례 성토를 하면서 높이 50m 가까이 흙을 쌓았는데 지난 8월부터 폐기물 불법 매립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울주군은 폐기물 매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2차례 땅을 파헤쳤습니다. 땅속에서 부서진 타일과 콘크리트 잔해, 개흙 등이 나왔습니다. 지자체는 현행법을 준수한 순환골재로 판단했습니다. 차량이 진출입을 하기 위해서 순환골재를 깐 걸, 그건 건설 폐기물이 아니거든요. 골재, 순환골재입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덤프트럭 2만 대 분량의 흙에 폐기물을 몰래 섞었는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반발합니다. 좋은 흙을 그만큼 갖다 쌓아 부어가지고 한다는 게 경제성이 있습니까? 썩는 냄새 이런 것이 동반된 아주 검게 된 그런 흙들이 다양 나온 거죠. 지자체는 보건환경연구원에 흙의 성분 조사를 의뢰하고 토양오염 등 문제가 확인되면 사업자를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민재입니다. 한국전력이 전북 부안 인근 앞바다에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후보지가 해군의 사격훈련 구역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업 규모 축소가 불가피해진 건데 한전은 이전에도 시범단지에 군 지역을 포함했다가 가까스로 허가를 얻어낸 적이 있어서 의문이 이어집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바다 위에서 돌고 있는 풍력발전기. 한국전력 등이 추진하는 400메가와트급 서남해 해상풍력 시범단지입니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해 해상풍력의 청사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2030년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입니다. 한전은 시범단지 바로 옆에 800메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해군 사격훈련구역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전 측은 사업 협조를 위해 국방부와 협의를 하고 있지만 군보호구역에 지장이 안 되는 선에서 분리를 정하는 그런 국방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이죠. 규모 축소나 계획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입니다. 앞서 한전의 시범단지도 군 지역을 포함했다 간신히 허가를 얻어냈고
과거 울산시는 해상풍력을 추진하다 군 작전 지역인 것을 뒤늦게 알고 계획을 바꾼 적이 있습니다. 여러 부처가 얽혀 있고 인허가 단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충분하고 면밀한 검토가 사업지가 군사작전 지역인 것을 언제 알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전 측은 확인 중이라며 정확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교통사고를 처리하던 운전자가 다른 차량에 치여 숨지는 2차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도로 위 운전자는 무방비 상태에서 당하기 때문에 2차 사고의 치사율은 특히 더 높습니다.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오늘의 포커스입니다. 도로 위에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구급대원. 현장에는 차량 3대가 맞붙은 채 서 있습니다. 지난 2일 밤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접촉사고를 수습하려고 도로에 나와 있던 20대 남성 A씨가 달려오던 또 다른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가 난 곳에서 10에서 20m 떨어져 있는 A씨를 40대 운전자 B씨가 미처 보지 못해 2차 사고가 난 겁니다. 빗속에서 고속도로를 달리다 그대로 미끄러지는 차량. 뭐야?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사고를 목격한 60대 의사 이영곤 씨는 차를 세우고 운전자의 안전을 살피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 뒤에서 달려오는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자기 차량으로 돌아가서 승차하려는 순간 뒷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피해 차량으로 진행하면서 지난 3월에는 동해 고속도로에서 중앙 분리대를 받고 그대로 멈춰있던 차량을 뒤따라오던 차량이 들이받아 50대 운전자와 70대 노모가 모두 숨졌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이 같은 2차 사고로 고속도로에서 숨진 사람은 모두 170명. 대부분 차량을 빠져나온 무방비 상태에서 당하기 때문에 치사율은 일반 사고의 6배에서 7배에 달합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현장을 떠나면 안 된다는 속설이 더 큰 화를 부르고 있습니다. 사고 처리 과정에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현장을 보존하는 건데 전문가들은 블랙박스에 사고 상황이 담길 뿐 아니라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도 할 수 있는 만큼 차량을 갓길로 이동하고 사람은 안전지대로 대피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벗어나는 순간 손해를 본다 강력하게 말을 하다 보니까 이동 조치를 않고 사고 현장에 그대로 세워두면은 2차 사고는 사망과 직결입니다. 사고가 또 다른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 운전자의 안전도 지키려면 사고에 대처하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닐지.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30대 남성이 공인중개사 사장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서울 역촌동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철제 셔터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전 11시쯤 50대 공인중개사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가해자는 30대 남성 A씨. A씨는 범행 현장에서 약 180m 떨어진 이곳 빌라 옥상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해당 빌라는 A씨 자택은 아니었는데 주변엔 그가 타고 온 차가 서 있었습니다. 주민 하나가 이제 그 자리에 한게 되니까 차를 대라고 전화를 해봤나 봐. 뭐 어머니 되시는 분이 받아서 우리 아들이 아침에 끌고 나갔다고. A씨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은 CCTV 분석과 가족 조사 등을 통해 범행 동기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정부 규제와 주택 공급 부족이 이어지면서 전셋값이 집값의 70%를 넘어서는 깡통 전세가 늘었고 이런 집을 노린 갭 투자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신축 빌라의 경우에는 시세 파악이 힘들어서 깡통 전세인 줄 몰랐다가 전세 보증금을 떼이는 일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혜나 기자가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지난 2월 경기도의 한 신축 빌라에 2억 5천만 원의 전세를 든 명모 씨 부부.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소식을 들은 뒤 전화를 하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없는 번호로 나오고 느낌 이상해서 가압류 등기율을 떼봤더니 가압류가 걸려 있더라고요. 급하게 확인해본 빌라 매매 시세는 전셋값보다 낮은 2억 원 초반대. 이른바 깡통 전세였습니다.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전세금 일부를 떼일 판이 된 겁니다. 최대한 저희가 많이 받으면 1억 중반대라고 들었어요. 올해 갭 투자 두 채 중 한 채는 전셋값이 매매가의 70%를 넘는 이른바 깡통 전세. 전셋값이 집값과 엇비슷하거나 오히려 전셋값이 더 높은 집을 노린 무피나 풀피 투자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집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떼인 경우도 2018년 1,730여 건에서 작년 2,450여 건으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젊은 층 전세 수요가 많은 신축 빌라는 시세 파악이 힘들어서 전세 사기범들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빌라나 다세대 연립 같은 경우는 가격도 거의 추정하기가 어렵죠. 전문가들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삼성과 애플이 새 스마트폰을 내놔서 소비자 관심이 쏟아지는데요. 제품을 손에 쥐기까지 한 달 이상 기다려야 하기도 합니다. 자동차 업계에 불어닥쳤던 반도체 부족 문제가 우려했던 대로 스마트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건데 이 세계 스마트폰 시장 성장 둔화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 오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가전제품 매장에서 삼성 폴더블 폰을 구입할 수 있는지 물어보자 당장은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바로 제품이 없기 때문에 예약하셔서 이제 들어오면은 찾아가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정확히 언제 들어옵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긴 해요. 지난 1일 사전 예약을 시작한 애플의 신형 스마트폰도 사정은 마찬가지. 최소 2주에서 고사양의 경우 최대 5주를 기다려야 합니다. 예상보다 수요가 폭발했지만 공급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건데 반도체 부족 때문입니다. 만들 수 있는 캐파가 있는데 차량용에 많이 밀어준 거죠. 이제 AP 생산량이 아무래도 줄어들겠죠. 도미노 현상이 그냥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여기에 삼성의 베트남 스마트폰 공장은 코로나로 정상 가동이 어렵고 애플의 부품을 공급하는 중국 공장들은 전력난으로 멈추면서 물량 부족 현상이 더 심화됐습니다. 제때 제품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들은 불만이 큽니다. 망가졌거나 급한 사람들은 바로 구매할 수가 없으니까 좀 많이 불편하고 좀 답답하죠. 출시를 왜 정해놨는지도 모르겠고. 올해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예상보다 줄어 성장이 둔화할 걸로 전망됩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8월 북한의 일방적인 통보로 단절됐던 남북한 통신선이 55일 만에 복원됐습니다. 우리 쪽 전화를 북한이 다시 받기 시작했다는 건데 북한은 재가동의 의미를 깊이 새기고 선결 조건을 해결하라며 우리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청와대는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았고 통일부는 남북관계 복원의 토대가 마련됐다며 반색했습니다. 권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 규칙 신호 통화 음질 양호합니까? 오전 9시 동서해지구 군통신선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서 북한과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통신선 복원을 지시한 지 5일 만입니다. 복원하도록 할 의사를 표명하셨습니다. 이중적인 태도, 적대시 관점과 정책들부터 먼저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북한은 남측은 통신연락선의 재가동 의미를 깊이 새기라며 선결돼야 할 중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달 북한이 기차에서 탄도미사일을 쏘고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발사했는데도 도발로 규정하지 않았던 정부는 오늘 북한의 조치를 긍정평가했습니다. 정부는 남북 통신 연락선이 연결됨으로써 한반도 정세 안정과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임기 말 남북 대화를 빌미로 우리 정부가 대북 제재 완화에 나서도록 압박하는데도 일방적으로 끌려다닌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통신선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핫라인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중잣대를 철회하라는 것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라라는 것이고요. 이런 안보적인 위협은 계속될 가능합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위안부 문제를 최초 보도해서 일본 우익 세력의 공격 대상이 된 우에무라 다카시 전 아사히 신문 기자를 다룬 영화가 공개됩니다. 영화 표적인데요. 이 감독을 임서인 기자가 화상으로 먼저 만나봤습니다. 위안부의 존재를 세상에 드러낸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을 최초 보도한 아사히 신문 기자였던 우에무라 타카시 씨가
일본 우익 세력의 표적이 된 건 지난 2014년입니다. 史上最低の新聞記者が捏造記事を書き 고등학생 딸을 향한 신상털이와 협박 편지 등 집요한 공격에 시달렸습니다. 날조 기자라는 오명을 쓴 우에무라 씨의 고독한 싸움을 그린 감독은 일본의 현실을 폭로합니다. 自分たちに都合の悪い記事を書けば、記者は攻撃の標的になります。残念なことなんですけども、今の日本で起きている事実です。 4년간 영화를 제작하며 그도 우익 세력의 공격을 받았지만 표현의 자유를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おかしいことがおかしいと言える、そういった社会を目指すことになります。 한국에서 논의된 징벌적 손해배상이 포함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악용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大変危険な法案ではないかと。マスコミが自由に発言できなくなると、結果的に国民の知る権利が侵されてしまいます。 영화는 부산국제영화제 기간 동안 3회 상영됩니다. 日本の国家権力とメディアの関係について、国際社会がどのような評価をするのか、많은 한국 사람들의 그 영화를 보실 기회가 있으면 정말 행복하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시인 박용래는 눈물의 시인으로 불렸습니다. 그는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서 운다고 했죠. 은행에 다니고 교단에도 섰지만 이내 그만두고 가난한 시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유난히 비를 좋아했습니다. 봄비는 유리병 속으로 팥불이 내리듯 오고 여름비는 귓전에 맴도는 목 놓은 소리, 상아빛 채찍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숨죽여 내리는 가을 밤비를 맑고 선명하게 그려낸 대표시죠. 앞산의 가을비, 뒷산의 가을비, 이렇다 할 일 없고 긴 밤 모과차 마시며 가을 빗소리. 시인 오세영은 가을비 내리는 밤이면 꽃들도 악기가 된다고 했습니다. 피아노 치는 담쟁이, 실로폰 두드리는 방울꽃, 바이올린 켜는 구절초, 트럼펫 부는 나팔꽃, 북을 울리는 해바라기. 일상의 소음에 지친 우리를 사르르 잠들게 하는 가을비, 그 빗소리요. 가을비는 장인 구렛나루 밑에서도 걷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잠깐 내리다 곧 그친다는 얘기죠. 그런데 가을을 재촉하며 추적추적 내리는 비가 글피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떠나기 싫어 미적대는 늦더위를 마저 쓸어내려는 것일지도 모르죠. 그러나 일상의 소음에 신경이 잔뜩 곤두선 우리는 가을비 오는 밤에도 쉬이 잠들지 못합니다. 진흙탕 싸움 같은 선거판에서 유리창 긁는 소리처럼 질러대는 소리들에 귀가 욱신거릴 지경이니 말입니다. 무슨 왕조시대도 아니고 봉고 파직 위리안치 운운하질 않나, 손바닥에 쓴 임금 왕자로 부적주술 논란을 일으키질 않나, 마귀라는 호칭 역시 듣기가 매우 불편합니다. 오죽하면 더 나은 사람보다 덜 나쁜 사람 찍는 선거라는 자조가 나오겠습니까? 이런 밤에는 쇼팽의 피아노 전주곡 15번이 어울립니다. 왼손이 어물하게 반복하는 건반음이 땅에 떨어졌다 튕겨오르는 빗방울 같아서 흔히 빗방울 전주곡이라고 부르죠. 폐결핵을 앓던 쇼팽이 적막한 수도원에서 혼자 빗소리를 들으며 썼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을비가 씻어낸 하늘은 청명하기 마련입니다. 워터게이트 사건 때 미국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이 노래처럼 말입니다. 닉슨이 감추고 거짓말할수록 사람들은 추악한 진실을 선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입이 거치면 우리들 어두운 마음에 맑고 밝고 투명한 가을 햇살 비춰들기를 기다립니다. 10월 4일 앵커의 시선은 입이 거치고 나면 이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이번 주 중부 지역에 계신 분들은 우산을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는데요. 목요일까지 꽤 오랜 기간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역에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일단은 내일 낮까지 특보 수준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는데요. 천둥, 번개와 함께 시간당 40mm 이상이 오겠습니다. 이렇게 이 지역은 모레까지 150mm 이상이 오는 곳도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중부와 경북 지역은 약한 비가 오다 그치다 하겠고요. 내일 오전까지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비 소식이 없는 남부 지역은 오전까지 안개가 짙게 끼겠는데요. 그래도 낮부터는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늦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대구가 30도, 전주와 광주는 29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10월 4일 월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